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가 지났는데 전국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35도 안팎으로 무덥겠고 9호 태풍 렛기마가 북상하면서 다음 주 날씨와 더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뇌를 자극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약물과 빛을 뇌 특정 부위에 정교하게 전달할 수 있어 파킨슨병 등 뇌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최 교수는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전문가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면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최 후보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연구를 하는 뉴럴 프로세싱 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반도체공학회 수석 부회장으로 과기정통부의 지능형 반도체 포럼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연구 개발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 산업 발전의 산 증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 연구개발 혁신을 주도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최 후보자는 카이스트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78년부터 1983년까지 금성사에서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에서 일했고 지난 1991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과학계에선 진중한 연구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동생이고 도올 김용옥 선생의 부인인 최영애 전 연세대 중어중문학부 교수가 최 후보자의 누나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을 전수 검사하는 등 수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수입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히자 맞대응 방안으로 폐기물 관리 강화를 꺼낸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때 공인기관에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 1회 성적서와 분석서의 진위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된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은 연간 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은
모두 1,182만 톤으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소재 부품 분야에서 수요 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출연금 부담 등을 낮춰 신속한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총 사업비 10억 원 중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기존엔 3억 3천만 원을, 대기업이 6억 7천만 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 기업으로 참여하면 정부가 6억 7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기업은 3억 3천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전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몸처럼 협력하고 소통해 소재 부품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 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수출을 허가한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해당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즉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운드리 생산시설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이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반도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최근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는 삼성전자의 올 2분기 디램 판매량은 67억 8,300만 달러로 전체 디램 매출의 45.7%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6%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 4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SK하이닉스가 42억 6,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점유율 28.7%를 기록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디램 판매액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미중 무역 전쟁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무려 19.1%나 줄어들며 상위 업체들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가 바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였습니다.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엔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됐는데요. 휴일까지는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 북상하는 9호 태풍 렛기마가 다음 주 날씨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태풍으로 주춤했던 무더위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지만 대구 기온이 무려 36.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2.7도로 하루 전보다 약 3도나 높아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가마솥 같은 찜통더위가 나타난 겁니다. 충청과 남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남부, 영동 지방에도 다시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이렇게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번 주말까지도 더위가 극심한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와 더위 강도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9호 태풍 렛기마와 10호 태풍 크로사 모두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북상 중인데 진로가 무척 유동적입니다. 기상청은 9호 태풍 렛기마가 중국 푸저우 북동쪽 부근에 상륙한 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해 내주 초 중국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0호 태풍 크로사는 남쪽 해상에서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두 태풍의 상호작용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에 따라 진로와 강도가 수시로 바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태풍이 두 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간섭을 하는 후지와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 9호 태풍 렛기마가
어느 쪽으로 올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전국에 비 예보를 발표했지만 태풍 움직임에 따라 날씨도 유동적이라며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뇌 기능과 질병 치료에 광유전학과 신경약물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빛 또는 약물로 정교하게 신경회로를 제어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한미 공동연구진이 스마트폰 앱으로 약물과 빛을 뇌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뇌 이식용 무선 기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뇌 신경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무선 기기입니다. 크기는 1.5cm, 무게 2g으로 아주 작습니다.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관과 마이크로 LED를 결합해 머리카락 두께의 유연한 탐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블루투스 기반의 제어 회로와 약물 카트리지와 결합했습니다. 카이스트와 미국 워싱턴대 공동연구진이 만든 뇌 이식용 무선기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선으로 뇌에 약물을 전달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약물 카트리지를 레고 형태로 제작함으로써 쉽게 분리와 접촉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에 카트리지를 갈아 끼움으로써 장기간의 광약물학 연구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쥐의 행동을 조절하고 쥐가 특정 장소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 머물고 싶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기는 간단한 스마트폰 조작으로 뇌 특정 회로를 무선 제어할 수 있어 뇌 기능 연구나 치료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회로를 빛과 약물을 통해 굉장히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뇌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뇌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파킨슨병이나 치매 아니면 중독과 같은 다양한 뇌 질환의 이번 연구 성과는 의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공매도가 바이오 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임종윤 이사장은 협회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공매도 금지법이 한국 바이오 산업의 성장력을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이사장은 바이오 사업의 악질적이고 부정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지 오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오 산업의 거품론이 아닌 실질적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는 신속한 공매도 금지법 가동과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5일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공매도 과열 종목 현황을 보면 상위 2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바이오 기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창고 화재는 무더위를 달아오른 화학물질 폭발로 발생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창고에 위험 화학물질이 수십 톤 보관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닐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불꽃 같은 외부 요인이 없어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일 36도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철골 구조로 된 창고와 온도가 40도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고와 에어컨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쌓여있던 화학물질이 그대로 열기에 노출돼 폭발이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수온 상승이 물고기에 축적되는 수은 함량을 높여 해산물 먹거리를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수온 상승 등 환경적 요인이 어류의 메틸 수은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모델을 개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틸 수은은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유기화합물로 임산부에게 메틸 수은 함량이 높은 황새치나 상어류를 섭취하지 말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해산물을 먹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기후변화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우리 먹거리에 영향을 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얼마 전 가슴 성형에 사용되는 보형물이
희귀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져 미 엘러간사 보형물이 리콜 조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희귀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이 어떤 암인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